근본 없는 집안이라 그런지 예단격 떨어지는 것 좀 봐. 모욕적인 말들이 딸 채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 흘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맞은편에 앉은 예비 사돈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닌 마치 사냥감을 지켜보는 듯 차갑고 고요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난뱅이라 무시하는 저 초라한 여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물이라는 것을. 이제 한 어머니의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리는 평화로운 오후. 딸 채원과 그녀의 어머니 정임은 정성껏 포장한 예단함을 차 뒷좌석에 싣고 예비 사돈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차 안의 공기는 조수석에 앉은 채원의 초조한 숨결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엄마, 나 정말 괜찮을까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손에 땀 좀 봐. 채원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작은 손은 가련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죠. 운전대를 잡은 정임은 그런 딸의 모습을 백미러로 힐끗 쳐다보며 따뜻하고 나긋한 목소리로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딸 많이 떨려? 엄마 손 한번 잡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해봐. 정임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딸을 다독이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핸들을 쥔 손에 바짝 들어간 힘줄은 그녀 역시 편치 않은 심경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치만 상견례 때 태우 씨 어머님 표정 못 봤어요? 웃고는 계시는데 눈은 얼음장 같았단 말이에요. 채원이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서늘했던 눈빛이 아직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 같았죠. 정임은 빨간 신호등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채원아, 시어머니도 그날 긴장돼서 그러셨을 거야. 나도 너무 긴장돼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던데?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야. 너가 태우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 따뜻한 마음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엄마도 떨지 말고요. 정임은 그런 딸의 여린 어깨를 사랑스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어느새 차는 고급스런 저택들 사이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채원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창밖의 풍경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엄마, 저기 봐. 저게 다 한 집이에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집 같아. 채원아, 다 왔어.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 알았지? 정임이 나직하지만 단단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채원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철문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의 입구처럼 보였어요. 정임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깊은 한숨과 함께 시동을 껐습니다. 자, 이제 내릴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활짝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야. 정임이 먼저 내려 뒷문에서 예단함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채원도 따라서 내리며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들게요. 아니야. 이건 시어른께 드리는 첫 인사인데 엄마가 전해드릴게. 정임은 예단함을 품에 꼭 안고 묵직한 철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채원은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랐어요. 정임이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잠시 후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집안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예비 시어머니 영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어서들 오세요. 영신이 입꼬리만 당겨 웃으며 과장되게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와 달리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정임의 손에 들린 예단함과 두 모녀의 차림새를 마치 스캔하듯 빠르게 훑고 지나갔죠. 그 짧은 순간 정임은 영신의 눈빛에 스친 경멸의 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임이 허리를 깊게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채원 역시 그 옆에서 거의 90도로 허리를 꺾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요. 밖에서 그러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요. 영신은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면서도 몸을 살짝 비켜 길만 터줄 뿐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려는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신의 차가운 안내를 따라 안으로 들어선 두 모녀의 눈앞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넓고 화려한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은 번쩍이는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이며 구석구석 놓인 장식품들까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값비싼 물건들이었죠. 그 위압적인 공간 안에서 정임과 채원은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우 아버지는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단 전해주시는 자리인데 죄송해요. 이쪽에 앉으세요. 영신이 손짓으로 가리킨 소파는 딱 보기에도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다가가 품에 꼭 안고 있던 예단함을 유리 테이블 위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부인, 저희 딸을 아껴주시는 마음에 보답하고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정임이 허리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신은 그 말에 대답 대신 예단함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어요. 그녀의 눈썹이 꿈틀하고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수수한 한지 포장. 영신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은 싸구려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어머님? 싸늘하게 식어가는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채원이 영신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제야 영신은 표정을 바꾸며 억지 미소를 입에 걸었어요. 아, 물론이죠.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고맙네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영신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까마득한 과거, 해진 옷을 꿰매 입고 다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거지라고 놀림받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반드시 끊어내리라 매일 밤 다짐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 내 젊음을 바쳤어. 그 늙은 영감탱이랑 내가 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감히 내 아들 며느리가 되겠다는 애가 들고 온 게 고작 이딴 종이 쪼가리 포장이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영신은 교양 있는 미소를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 곱게도 포장하셨네요. 열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이자 영신은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예단함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 만든 비단 주머니와 정갈하게 접힌 현물 예단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본 영신의 표정은 아예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물들로만 보였죠. 아, 영신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채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예단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채원이 거의 울먹이며 묻자 영신은 대답 대신 예단함 속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듣지 못하게 속으로 중얼거렸죠. 요즘 세상에 어떤 집안이 이런 걸로 예단을 해? 잘 나가는 집들은 전부 에르메스 백에 다이아 박힌 시계로 한다던데. 이건 뭐 도대체 얼마짜리야? 시장에서 산 거야? 그녀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는 누가 봐도 알아주는 명품 로고와 가격표에서 나온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예단한 물건들은 가치 없게 느껴졌죠. 저희가 전통 방식을 따라 귀한 것들로만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정임이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영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영신이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예단함에서 시선을 떼버렸습니다. 그 노골적인 무시의 채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혹시 저희가 준비한 것이 부족한가요? 정임이 담담한 목소리로 묻자 영신은 속으로 혀를 차며 또 속으로 중얼거렸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 이건 우리 집안에 대한 모욕이야. 이런 걸 내놓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가난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몇 분간의 정적을 깨고 영신은 예단함 뚜껑을 일부러 소리나게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채원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사람처럼 몸을 움츠렸어요. 마침내 교양 있는 사부인의 가면을 벗어 던진 영신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두 모녀를 쏘아붙였습니다. 도저히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참겠네요. 세상에 이런 고리타분한 걸 예단이라고 들고 와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랬어요? 어머님. 채원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영신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요즘엔 말이에요. 현금이나 명품백으로 성의를 보이는 게 상식이에요. 에르메스나 샤넬 들어는 보셨나? 하긴 근본 없는 집안이라 그런 걸 알 턱이 있나? 내가 참 속 좁은 여자처럼 보일까봐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영신이 입술 한쪽을 비틀어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 잔인한 말에 채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견디다 못한 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영신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지나쳐? 솔직하게 말하는 게 죄는 아니지. 상견례 때부터 알아봤어. 우리랑은 격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이 촌스러운 보따리를 보니 아주 확신이 드네. 영신이 손가락으로 예단함을 경멸적으로 가리켰습니다. 채원의 눈의 끝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영신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태우 앞길에 재 뿌릴 일 있어요? 미안하지만 채원 씨 같은 집안하고 엮이면 우리까지 가난해 보인다고. 채원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영신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모욕과 폭언 속에서도 정임은 미동도 없이 고든 자세로 앉아 영신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여기에 내 에너지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영신이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회사에서 막 돌아온 태우가 들어왔어요. 채원아, 어머님, 와 계셨네요? 태우가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공기와 채원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영신의 살벌한 표정을 보고는 금세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일이에요? 채원아, 왜 울어? 태우가 채원에게 달려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채원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애쓰며 고개를 돌렸어요. 태우야, 마침 잘 왔다. 엄마 말 잘 들어. 영신이 기다렸다는 듯 아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저런 집안 여자, 우리 며느리로 못 들여. 영신이 정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굳어지다 못해 딱딱하게 경직되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늘 들고 온 예단꼴을 좀 봐라. 동네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이성을 잃은 영신은 테이블 위에 예단함을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예단함이 바닥에 나뒹굴고 정임이 밤새 정성껏 만들었던 비단 주머니와 예물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태우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영신은 이미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 가난의 냄새가 우리 집에 배는 건 절대 못 봐.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안 돼. 제발 정신 차려, 아들. 영신이 아들의 팔을 붙잡고 절규하듯 매달렸습니다.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뿌리치고는 쏟아진 예물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힘껏 감싸 안았죠. 채원은 그제야 태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다른 여자를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본 영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들을 빼앗겼다는 질투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불태워버렸죠. 정태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영신이 아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오히려 채원의 어깨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야말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지금 무슨 추태예요? 정신 차려야 할 건 바로 너야. 저런 근본도 없는 것들하고 엮이면 이 집안 전체가 우스워지는 거라고. 영신의 입에서 히스테리가 섞인 폭언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채원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나는 현실을 말해주는 거다. 저딴 싸구려 보따리나 예단이라고 싸들고 오는 것들하고 뭘 더 상종을 해. 영신은 바닥에 떨어진 고운 한지 포장지를 구두발로 지근지근 짓밟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 모든 광경을 죽은 듯이 지켜보던 정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혼하시죠, 사부인.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시끄럽던 거실의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임에게로 향했어요. 엄마. 채원이 놀라 젖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자 정임은 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채원아, 일어나자. 우리 집으로 가야지. 어머님, 잠깐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태우가 다급하게 정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런 태우를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태우군, 어머니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저희와 그쪽 댁은 격이 다른 집안이 맞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시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어올 생각도 하지 마. 영신이 현관문을 턱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태우는 제 어머니가 이토록 괴물 같은 사람이었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보았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답답한 놈아. 영신이 아들에게 매달리는 사이 정임은 채원의 손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그냥 가요? 채원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묻자 정임은 딸의 젖은 뺨을 한번 쓸어주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서 가자. 엄마 믿고 오늘은 가자. 안 돼요. 채원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태우가 떠나려는 채원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이 다가와 그 손을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떼어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우군.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채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멀리서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꼴 좋다. 저것들 가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이 결혼 얘기 한 번만 더 꺼내봐. 네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태우는 그런 엄마를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어머니, 태어나서 오늘처럼 어머니가 실망스럽고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뭐라고? 영신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오늘 채원이 어머님이 받은 상처와 모욕, 어머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실 겁니다. 태우는 그 말을 끝으로 영신을 거칠게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쓰레기는 왜 안 가져갔어? 홀로 남겨진 영신은 어지럽게 흩어진 포장지 조각과 예단함을 바라보고는 가시지 않는 분노의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우는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으리으리한 저택에는 모자 사이에 냉기류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루는 영신의 집에 재벌가 모임인 다이아몬드 클럽 회원 박미연이 놀러왔습니다. 미연은 영신의 속도 모르고 최신상 명품백을 흔들며 밝은 얼굴로 나타났죠. 어머, 영신아.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며느리 볼 생각에 잠을 설쳤니? 미연이 호들갑을 떨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영신은 기다렸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맞은편에 주저앉았죠. 언니 말도 마. 나 지금 속 터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세상에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영신은 지난 며칠간 겪은 끔찍한 사건을 물론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하여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태우 결혼 말이야. 내가 아주 박살을 내버렸잖아. 뭐? 아니 왜? 사돈댁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야, 언니. 며칠 전에 예단을 들고 왔는데 보자마자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영신이 치를 떨며 말하자 미연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도대체 예단이 뭐였길래? 언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즘 누가 그런 촌스러운 걸 예단이라고 해? 에르메스나 샤넬은 고사하고 무슨 시장 바닥에서나 볼 법한 것들을 보자기에 쌓았더라니까. 영신이 팔짱을 끼며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그냥 있었어? 당연히 아니지. 그 자리에서 당장 파혼 선언하고 내쫓아 버렸어. 감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영신이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순간 무언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마침 잘 됐다. 언니한테 보여줄게. 그 기가 막힌 싸구려 예단. 영신이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예단함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경멸적인 손길로 뚜껑을 열었죠. 미연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예단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미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니 무언가에 홀린 듯 몸을 앞으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비단 주머니에 찍혀 있는 낙인 하나에 박혀 있었죠. 잠깐,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영신은 그런 미연의 반응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왜 언니? 정말 가관이지? 보자마자 정이 뚝 떨어지지 않아? 가관? 영신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연이 예단함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신은 그 반응에 오히려 당황스러웠죠. 이 언니 정말 왜 이래? 하긴 이런 예단 처음 보지? 당황할 만도 해. 가져다 버려야지. 이걸 왜 두고 갔나 몰라. 영신은 그 상자를 치우려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야, 야. 이걸 줬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넌 이걸 보고 내쫓았고, 파혼하자고 했고, 왜 이래 이 언니 그렇다고 몇 번 말해. 창피하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지? 넌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왔어? 윤영신, 너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물건이란 거 몰라? 나도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미연이 흥분해서 소리치자 영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이거 송아 낙인이야. 너 송아 이 선생 몰라? 영신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미연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살아있는 인간 문화재.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뿐인 최고의 침선장. 돈이 수백억 있어도 그분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 물건을 내주지 않는다는 바로 그분 말이야. 우리 시어머님이 그분 손수건 하나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으셨단 말이야. 미연의 격앙된 목소리에 영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이건 그냥 비단, 그냥 자수가 아니야. 이건 송아 선생이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 작품이라고. 에르메스? 샤넬? 그런 공장 물건하고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야. 이건 돈 자랑하는 명품과 차원이 다른 그 집안의 격 그 자체란 말이야. 미연의 목소리가 커지자 영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연의 설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놀이개도 봐. 이것도 송아 선생이 직접 갖고 다듬은 백옥이야. 낙인 보이지? 박물관에 있는 국보들도 이만한 투명도는 안 나와. 미연이 옥 놀이개를 빛에 비춰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신의 입술이 바싹 말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게 가격? 이걸 돈으로 매겼어? 송아의 낙인이 찍힌 물건을 예단으로 보내다니 대단한 집안인데? 미연이 영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귀한 걸 받아놓고 파혼을 얘기했어? 너 미쳤구나? 송아 선생의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건 그 집안은 우리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진짜 대단한 근본 있는 집안이라는 뜻이야. 이건 VVIP 중에서도 극비의 루트로만 거래되는 거니까. 영신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영신아, 이걸 싸구려라고 면전에다 대고 말하고 못 산다 진짜. 언니, 확실히 본 거 맞아? 영신이 울먹이며 말하자 미연이 혀를 차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네가 이걸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너나 나 같은 졸부들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보는 세계니까. 나도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알게 됐어. 나 어떡해, 언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진짜 명문가들은 이렇게 격으로 말한다고. 번쩍이는 로고 따위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미연의 마지막 말에 영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뭘 걷어 차버릴 거지? 뭘 망쳐버린 거야? 굴러들어온 복덩이
네 며느리를 발로 뻥 까버린 거지. 영신은 머리를 감싸 쥐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미연이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영신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얼굴로 떨리는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녀는 미연의 말이 전부 허풍이기를, 그저 아는 척하는 과장이기를 필사적으로 바랐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검색창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두 글자를 입력했죠. 송아 이 선생.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국보, 침선장 송아 이 선생, 재벌 총수들도 수년대기 그의 작품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 경매 시작가 150억, 낙찰라 비공개. 화면을 내리면 내릴수록 영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가 발로 짓밟았던 그 예단함 속 물건들이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국보급 유물이라는 사실이 활자로 박혀 그녀의 눈을 찔렀습니다. 아! 낮은 신음과 함께 스마트폰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저주처럼 울려 퍼졌어요. 진짜 재벌을 길거리 장사치 취급한 거라고. 그녀가 평생 경멸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무식하고 근본 없는 사람의 징표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영신이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정태우가 들어왔어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영신은 다급하게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태우, 내 아들. 하지만 태우는 며칠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싸늘한 눈으로 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가시돋친 냉담한 목소리. 영신은 아들의 그 서늘한 태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태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엄마가 다 잘못 생각했어. 그 파혼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결혼 추진하자. 상견례까지 다한 마당에 내가 참 생각이 짧았어.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라니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내일이라도 당장 약속 잡자. 태우는 어머니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알아야 했죠. 이제 와서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저희 헤어졌어요. 태우가 어머니의 말을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영신은 더욱 다급해졌죠. 아니야, 정말이야. 근데 태우야, 채연이 집안에 대해 뭐 들은 거 없니? 무슨 이야기요? 아니, 뭐, 대단한 집안. 이라던가. 어머니. 아니, 미연 언니가 왔다 갔는데 그 예단이 글쎄, 돈으로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엄청난 물건이더라고. 영신이 아들의 팔을 붙잡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경멸이 깃든 냉소를 지으며 그 손을 마치 더러운 것을 떼어내듯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예단이 비싸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와서 파혼 없던 일로 하고 다시 결혼 추진하자고 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정말 몰라서 무식해서 그랬던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서 싹싹 빌면.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태우가 제 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에 영신의 몸이 움찔 떨렸어요. 태우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채원이가 받은 마음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결국 중요한 건 그 예단에 붙은 가격표 그거 하나뿐이네요. 태우가 신발을 벗으며 한마디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영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는 채원이와 채원어머님 면전에 대고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폭언하셨어요. 태우가 거실로 성큼 들어서며 추궁하자 영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예단을 발로 차고 싸구려라고 짓밟은 것도 몰라서 한 행동이었습니까? 태우야, 그건. 어머니는 아세요? 그날 채원이가 얼마나 비참해했는지,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상상이나 해보셨냐고요. 태우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영신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하자. 응? 사과요? 어머니의 그 사과가 과연 진심일까요? 태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니? 당연히 진심이지. 아니요. 어머니는 그 예단이 진짜 싸구려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파혼을 외치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비싼 물건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사과하려는 것뿐이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전곡을 찌르는 아들의 말에 영신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는 사람의 진심이나 인격보다 그 사람이 가진 돈과 배경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에요. 너 지금 이 엄마를 뭘로 보고? 속물이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품이 있는 척하지만 결국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등급 매기는 속물.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자식이. 영신이 손을 치켜드는 순간 태우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더는 어머니의 그릇된 가치관에 휘둘려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태우의 단호한 선언에 영신은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쩐다는 얘기야? 엄마랑 연 끊고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태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하자 영신이 미친 듯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엄마도 같이 가. 같이 가서 사과하면 되잖아. 어머니는 아직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으실 뿐이죠. 그리고 그 예단 손도 대지 마세요. 다시 가져다 드릴 테니까. 아니, 준 걸 왜 다시 가져가? 태우는 대답하지 않고 예단함을 챙기고 냉정하게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태우야, 제발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태우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영신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같은 시각 또 다른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어머니 정임은 소박한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서울 최중심부의 초고층 빌딩, 그 꼭대기층에 자리한 화려한 회장실에 앉아 있었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 브리핑해 드릴까요? 반듯한 슈트 차림의 김민태 비서가 그녀의 책상 앞에 서서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할 일이 생겼어. 의자를 돌려 비서를 마주하는 정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을 조사할까요? 태신건설. 대표가 정철진 회장인 곳 말이야. 그 이름이 나오자 김 비서의 표정에 찰나의 의문이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태블릿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태신건설 말씀이십니까? 저희 주요 투자처 중 한 곳인데 혹시 무슨 문제가? 우리가 그 회사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과 모든 계약 관계를 싹 다 정리해서 가져와. 정임이 책상 위 서류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언제까지 준비해 드릴까요? 오늘 내로. 관련 서류 원본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나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무언가 망설이는 듯 했죠. 회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개인적인 일과 관련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컴퓨터 화면을 보던 정임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김 비서에게 박혔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김 비서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임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래, 나는 사업과 개인사를 철저히 분리하며 살아왔지. 하지만 정임이 잠시 말을 멈추자 김 비서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살다 보니 때로는 그 선을 아주 무참하게 넘어야 할 때도 있더군. 회장님, 말로 해서는 절대 알아듣지 못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직접 겪어봐야만 제 처지가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되지. 정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비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태신 건설에서 회장님께 어떤 무례를 범한 겁니까? 무례? 나한텐 무례해도 괜찮아. 내 딸 가슴에 상처를 줬지. 정임이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리자 화면에 태신 건설의 상세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의 자존심을 아주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지. 채원 아가씨를 말입니까? 그래. 우리 채원이더러 근본 없다고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단을 싸구려라며 발로 찼거든. 정임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태신 건설의 지분 구조와 재무 현황을 띄웠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김 비서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임의 눈이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에 고정되었습니다. 태신 건설의 생명줄을 쥔 최대 투자자가 바로 자신의 회사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태신 건설에 들어가는 우리 자금 당장 전부 회수해.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까? 회장님, 그렇게 되면 태신 건설은 부도를 면치 못할 겁니다. 정임이 돌아서서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따뜻한 어머니가 아닌 냉혹한 사업가 그 자체였어요. 회장님, 하지만 그렇게 하면 태신 건설의 무고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김민태 비서의 걱정스러운 말에 정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만 결코 이성을 잃지는 않았죠. 정임이 천천히 몸을 돌려 비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민태야. 그래서는 안 되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오만한 분노가 아닌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 오만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이룬 부를 믿고 내 딸을 멸시했어. 나는 그 부가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 오만함의 근원을 송두리째 흔들어 직접 보여주려는 거야. 그럼 회장님, 나는 죄 없는 사람들 밥줄까지 끊으려는 게 아니네. 자금 회수로 태신 건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뒤 우리가 인수하는 거야. 직원들은 전원 고용 승계라는 조건을 걸고 그제야 김 비서는 정임의 진짜 의도를 깨닫고 감탄했습니다. 회사를 아예 통째로. 정철진과 그 아내는 평생 일군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며 깨닫게 되겠지. 돈으로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인지를 말이야.
회장님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정임이 복수의 칼을 빼어든 후 맞이한 첫 월요일 아침, 태신 건설 사무실은 성공한 기업 특유의 활기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철진 회장은 40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향긋한 원두커피를 즐기며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흡족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 멀리 보이는 자신이 올린 아파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그의 왕국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아침의 여유는 사무실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비명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한 전화벨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재무팀장이 노크도 잊은 채 대표실 문을 거의 부술 듯이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잘 다려입은 와이셔츠 깃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정철진은 이 무례한 상황에 미간을 찌푸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김 팀장,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이 난리는. J&J 그룹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방금 법무법인을 통해 통보가 왔습니다. 재무팀장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정철진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J&J 그룹. 10년 넘게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태신 건설의 가장 든든한 돈줄이었습니다. 뭐라고? J&J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네, 아주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정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이성을 잃은 고함에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겁에 질려 파티션 너머로 고개를 들었죠. 재무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전체 투자금의 60%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유동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 정철진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금 회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죽이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죠. 이게 말이 돼? 그럼 당장 우리 회사는 흑자 부도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당장 대표 연결해. 바로 그때 영업팀장까지 넋이 나간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더 큰일 났습니다. 방금 삼성물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와 진행 중이던 아파트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하겠답니다. 취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정철진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투자사 변동으로 인한 신용도 급락이 이유랍니다.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을 들이미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대표님. 설상가상으로 재무팀장이 절망적인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대표님, 냄새를 맡았는지 협력업체들에서도 밀린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금 당장 결제해달라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정철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죠. 대표님, 주거래 은행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 만기 연장이 불가하며 즉시 상환을 요구하겠다고. 그 말을 끝으로 정철진은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 1시간도 안 되어 계획된 듯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아내 영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여보, 나야. 어머, 웬일이야, 이 시간에? 나 지금 미연 언니랑 브런치 약속 가려고 준비 중인데. 영신의 태평한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철진은 울분을 삼키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큰일 났어. 무슨 소리야, 당신답지 않게. 회사가 오늘 망하게 생겼다고. 정철진의 절규에 영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데. 최대 투자처인 J&J에서 갑자기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대.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당장 그 대표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어. 갑자기 투자를 안 한다니. 만나주질 않아.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정철진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하자 영신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친 것은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그럼 우리 집은? 청담동 빌딩이랑 내 보석들.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회사 명의로 담보 잡혀 있어. 회사가 넘어가면 우리도 알거지로 길거리에 나앉는 거라고. 안 돼. 영신의 비명이 수화기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직원이 사색이 되어 대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모든 건설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자재 업체들이 자재 공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현장이 올스톱입니다. 정철진은 더 이상 들을 힘도 없다는 듯 전화기를 손에서 놓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절망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죠. 한편 집에서는 영신이 전화가 끊긴 핸드폰을 든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 집, 내 보석, 내 인생이. 영신이 중얼거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건설이 무너져 내린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퀭한 눈과 까칠한 수염, 값비싼 원단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양복은 불과 며칠 전까지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건설사 대표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정철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내 최고라는 기업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J&J 그룹의 실소유주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사원 앞에 앉은 정철진의 목소리는 타들어갈 듯 건조했습니다. 베테랑 조사원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기업은 저희도 처음입니다. 유령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만날 방법조차 없단 말인가요? 사람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정철진의 절망적인 외침에 조사원이 무언가 생각난 듯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딱 한 가지 저희 쪽 정보망에 걸린 특이한 소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뭡니까? 뭐라도 좋으니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정철진이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조사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했어요. J&J 회장은 그 어떤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외라니요? 올해 초에 외동딸의 상견례 자리에는 직접 나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박한 차림으로요. 상견례라는 단어가 정철진의 뇌리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불길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죠. 혹시 그 상견례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것까지는 개인정보라 회장님, 저희도 규칙이 있어서요.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내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철진이 거의 애원하자 조사원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상견례에 나온 남자 이름이 정태우라고 합니다. 순간 정철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정태우. 하나뿐인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정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고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의 여자, 아들의 상견례에 나왔던 조용하지만 기품 있던 채원의 어머니. 아, 안 돼, 설마. 정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던 영신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뭐라도 알아냈어? 정철진은 대답 대신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신 태우가 상견례했던 그 집에서 예단 가져왔을 때 파혼 얘기했다고 했지? 준비해온 예단발로 걷어차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뭘 들었길래 그래? 정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J&J 그룹 회장 채원이 어머니 같아. 영신의 얼굴이 하얗게 종이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숨쉬는 법도 잊은 듯 입을 벌린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뭐라 그랬어? 당신? 지금 우리 태우 상견례 했을 때 그 사람이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유일한 날이었대. 모든 게 맞아떨어져. 정철진의 말에 영신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내리쳤어요. 하필. 왜 하필? 정철진이 절망적으로 소리치자 마침내 영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감히 그 사람한테 예단을 발로 차고 그 딸한테 근본이 없다고 모욕했지. 우리 손으로 우리 무덤을 판 거야. 아,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영신이 바닥을 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정철진이 다가가 그런 아내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가서 빌어야 해.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한다고. 소용없어. 그 여자가 어떤 눈으로 날 봤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절대 용서 안 해줄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어머니와 넋이 나간 아버지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영신이 아들에게 기어가 매달렸습니다. 태우야, 우리 아들, 엄마가 다 망쳤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정철진이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죠. 태우야, 채원이 어머님이 J&J 그룹 회장님이래. 태우의 표정이 차갑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전말을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허탈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그의 담담한 반응에 영신은 더욱 절박하게 아들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태우야, 네가 어떻게 좀 해줘. 그 참담한 광경 앞에서 태우는 연민이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죠. 그의 얼굴에는 부모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이 모든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든 것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영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버지 정철진이 다급하게 아들을 말렸어요. 태우야,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야.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하고 어떻게든 용서를.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우의 분노에 찬 시선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을 짓밟고 온 걸 알고도 아버지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나도 그날 일은 말로만 들어서 정확히 몰랐으니까 그랬지. 그 정도로 막 나간 줄을 몰랐지. 막 나갈 줄 몰랐다고요? 아버님 마음속에도 채원이네를 무시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정철진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영신이 다시 아들에게 기어가다시피 매달렸어요. 태우야, 네가 채원이한테 가서 엄마 말 좀 전해줘. 엄마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어머니, 너무 늦었습니다. 태우는 그 말을 끝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영신을 일으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더 이상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우는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신과 정철진은 불안한 눈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죠. 이게 뭐니? 정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우는 그 봉투를 아버지의 손에 건넸습니다. 회사 지분 포기 각서입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영신이 비명을 지르며 봉투를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안 돼. 네가 이걸 왜 써? 당장 찢어버려. 태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이 집안과의 연을 끊고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태우야, 엄마가 갈게. 채원이네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그러니까 제발 나가지 마, 응? 태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출한 가방 하나 챙겨 나왔습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부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뉘우치셨다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태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우가 제 부모의 곁을 떠나던 그 시각, 정임과 채원은 소박하지만 정갈한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훈의 집에서 끔찍한 일을 겪은 지 며칠이 흘렀고 그 사이 채원은 어머니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낯선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죠. 늘 자신을 향해 있던 어머니의 신경이 어딘가 더 크고 무거운 곳을 향해 있는 듯한 위압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딘가 모르게 바빠 보이셔서요. 채원이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딴 생각에 잠겨 있던 정임은 딸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채원아, 엄마가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어머니의 표정에 채원의 마음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요? 그동안 엄마가 너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어. 정임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하자 채원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비밀이요? 엄마가 저한테요? 그래. 채원아, 엄마는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주부는 아니야. 정임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채원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요? 그럼 엄마가 뭔데요? 엄마는 회사를 운영한단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큰 회사를. 그 한마디에 채원의 세상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회사요? 엄마가요? 어떤 회사인데요? J&J 그룹이라고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 회사야. 그리고 엄마가 그 회사의 회장이고
채원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왜요? 대체 왜 저한테까지 숨기신 거예요? 제가 남도 아니잖아요. 채원아, 앉아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주려는 거니까. 정임이 딸을 다시 소파에 앉히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오래전에 돈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돈이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지 뼈저리게 봤지. 그래서 결심했단다. 내 딸만큼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진심과 가치를 먼저 볼 줄 아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티 안 내고 살아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요? 그래. 그리고 너는 엄마의 바람대로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착하고 예쁜 아이로 자라주었지. 엄마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했어. 정임의 설명에 채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끔찍한 예감 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어요. 엄마, 혹시 태우 씨네 집? 정임은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죠. 엄마가 하신 거죠? 태우 씨 아버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것도 J&J그룹 때문이라고. 엄마가 하신 거예요? 채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 한마디에 채원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어요. 엄마, 왜? 네가 받은 모욕과 상처를 엄마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죠. 저도 상처받았어요.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고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에요. 이건 복수잖아요. 복수가 아니야. 뼈저린 가르침이지. 감히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그 오만한 자들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것뿐이야. 정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채원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어요. 엄마 무서워요. 이런 모습 처음 봐요. 나도 사람이야, 채원아. 내 새끼가 눈앞에서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부처님은 못 돼. 정임이 딸의 어깨를 잡았지만 채원은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고 진지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멈춰주시면 안 돼요? 왜? 그들이 내게 한 짓을 벌써 잊었니? 아니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하지만 채원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은 괴물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정임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기억해 주세요. 돈의 힘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건 엄마가 가장 경멸하던 방식이잖아요.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다고 늘 제게 가르치셨잖아요. 채원아, 그들에게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마지막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자신보다 더 단단하게 자라준 딸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바라던 모습 그대로 자랐구나, 내 딸.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정임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 말대로 해보자꾸나. 정말요, 엄마?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임이 딸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뼈를 깎는 반성을 한다면 기회를 줄 거야.
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우리를 기만하고 우습게 본다면 그때는 나도 더는 참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장으로서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금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채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자 정임은 그런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복수심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딸의 온기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모든 것을 잃게 된 영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었죠. 며칠 후 영신은 마침내 결심한 듯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어둡고 소박한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빛내주던 화려한 보석과 명품 옷들은 마치 지난날에 오만했던 자신을 봉인하듯 옷장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화장대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를 서랍 안에 던져 넣으며 영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는 너무나 낯설어서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남편 정철진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정말 가게? 응. 더는 하루도 미룰 수 없어. 영신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가서 만나주기나 할까? 만나주지 않으면 만나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끝까지. 정철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같이 가서 빌어야지. 아니야. 이건 나 혼자 저지른 죄야. 태우 말이 맞았어. 나 혼자 가서 책임져야 해. 영신이 단호하게 남편을 맞고 집을 나섰습니다. 값비싼 외제차 대신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는 채원이네 동네로 향했죠. 마침내 정임의 집 앞에 도착한 영신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몇 번이나 인터폰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차마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날 용서할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정막만이 그녀를 맞이할 뿐이었죠. 집에 없나? 실망감이 온몸을 덮쳤지만 그녀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신은 대문역 차가운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값비싼 원피스는 빗물에 축축하게 젖어 몸에 흉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저녁 7시. 약속이라도 한 듯 어둠이 깔리고 지칠 대로 지친 영신이 차가운 벽에 기대 쪼그려 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을 돌아 천천히 집 앞에 다가왔습니다. 영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왔다. 차가 멈춰 서고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우산을 든 정임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채원도 차에서 내렸어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영신은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빗물에 젖은 몸을 이끌고 두 사람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사부인. 영신은 정임의 바로 앞에서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퍽하는 비참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영신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으며 정임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채원은 영신의 모습에 놀라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저는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얼어붙은 방바닥 위에 서고 굶주린 배를 안고 잠드는 밤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믿으며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채원양과 채원양 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 가난한 집안이라고 생각했던 거 사실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도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서 제가 평생 갖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참했고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습니다. 제 안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더 잔인한 말을 뱉어 두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어느새 저는 돈이 인격이고 명품이 품이라 여기는 속물이 되어버렸네요. 영신이 정임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정임은 우산을 든 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이러고 계셨던 겁니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건 오전부터 사부인을 기다렸습니다.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용서요? 정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그 후회를 저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물론 회사가 망할까 두려워 이곳에 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빗속에서 제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거 이제는 압니다. 다만 제 어리석음을 바로잡고 사람답게 살아볼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 말에 영신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죠. 사무실이요? 네. 남편인 정철진 회장과 함께 오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정임은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빗물에 젖은 영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신은 그것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 두 손으로 부들부들 떨며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부인. 정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채원과 함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영신이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다급하게 일어서려 했지만 정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으니 어서 댁으로 돌아가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그 꼴로 감기라도 걸리면 내일 약속 못 지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모녀는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영신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손에 쥔 명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희망과 내일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처절했던 비는 거짓말처럼 먹고 차갑고 맑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신과 그녀의 남편 정철진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정임이 건넨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하고 있었죠. 서울의 경제 중심지 J&J 그룹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빌딩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마치 거인 앞에 선 난쟁이처럼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을 향해 소리 없이 올라가는 동안 영신과 철진은 서로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회장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공간, 삼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체가 발 아래 굴복한 듯한 압도적인 풍경.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정임은 그 거대한 왕국의 여왕처럼 창가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정임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민태 비서가 두 사람에게 소파를 권했지만 영신과 철진은 감히 앉을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었죠. 어제는 정말. 정철진이 간신히 입을 열어 사과를 하려 했지만 정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 정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제 딸이 두 분께 마지막 기회를 주자고 하더군요. 정임의 말에 영신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정임은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첫째, 태신 건설을 파산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진이 저도 모르게 외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다음 말이 그의 허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대신 태신 건설의 모든 경영권은 정태우 군에게 넘겨주십시오. 아드님은 아주 잘 키우셨더군요. 네, 경영권을. 그리고 태신 건설에서는 완전히 물러나세요. 회사의 직원들에게 갑질, 횡포 아주 열심히 부리셨더군요. 정임의 싸늘한 시선이 철진에게 향했습니다. 정철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정임의 시선이 영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윤영신 씨. 네. 당신은 앞으로 내 딸 채원이와 당신 아들 정태우의 인생에 그 어떤 형태로든 일절 관여하지 마십시오. 전화도 만남도 그 어떤 우연을 가장한 접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아이의 결혼과 미래에 대해 당신은 이제부터 완벽한 타인입니다. 두 아이들이 당신을 용서하고 허락할 때까지요. 그것은 영신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사를 잃는 것보다 아들의 인생에서 지워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어요. 사부인 그건 너무. 선택지는 없습니다.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당신들의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리든가 결정하십시오. 영신과 철진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정철진이 꺾인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비서, 변호사팀 준비시키고 두 분 배웅해드려. 두 사람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정임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아닌 차갑고 씁쓸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작은 웨딩홀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공간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있었어요.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정임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원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채원도 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로. 무슨 소리야? 네가 훌륭해서 이렇게 행복한 거지. 정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태우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채원이 정임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하객석 뒤편에는 영신과 철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신의 모습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여보, 태우 정말 행복해 보이네. 영신이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야. 영신은 예전의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 신부,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태우가 채원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신 두 분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에 하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서약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채원 양 정태우 군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이 태우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태우 군, 박채원 양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사랑하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태우가 채원의 손을 꽉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 반지 교환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태우와 채원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임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태우와 채원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밝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영신과 철진은 조용히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남을 무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겸손을 배웠고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법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